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남은 시간들. 외롭고 쓸쓸한 나날들 속에서 다시 누군가와 함께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이제라도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혼자 외롭게 있지 마시고 재혼하세요. 자녀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기도 하죠. 아버지, 혼자 계시지 마시고 좋은 분 만나세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년의 재혼이 정말 모든 외로움을 해결해 줄까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꼭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노년의 재혼.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행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아픔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익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주변 분들을 위해 정보를 찾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재혼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신중하게, 현명하게 판단하시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신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오늘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락 도입부 노년 재혼의 현실. 요즘 주변을 보면 배우자를 잃고 재혼하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재혼율이 1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도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혼자 남은 삶이 너무 외롭다. 누군가 곁에 있으면 좋겠다.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결혼과 노년의 재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20대, 30대에 만나 평생을 함께하며 쌓아온 관계와 60대, 70대에 새로 만나 시작하는 관계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젊을 때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우고 꿈을 함께 이뤄가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합니다. 힘든 시기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노년의 재혼은 어떨까요? 이미 각자의 인생이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각자의 생활 습관이 수십 년간 굳어져 있고 각자의 가족이 있고 각자의 재산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과거가 있어요. 70평생을 살아오신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건 70년에 서로 다른 역사가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가치관, 생활 방식, 습관들이 쉽게 바뀔까요?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이 넘은 김 할아버지셨는데 부인을 잃고 3년 정도 혼자 지내시다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역시 배우자를 잃은 68세 여성분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대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소리가 나고 밥을 같이 먹고 대화할 상대가 생겼으니까요. 역시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충돌이 일어났어요. 김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다녀오는 게 평생 습관이었는데 새 배우자분은 늦게까지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식사 시간도 달랐습니다. 반찬 취향도 달랐고요. 김 할아버지는 싱겁게 드시는데 상대방은 조금 짜게 드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TV 보는 취향도 달랐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 방 온도, 취향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이 정도야 서로 맞춰가면 되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60, 70년을 그렇게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를 위해 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요. 더 큰 문제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처음엔 아버지 좋으시다면 저희도 좋아요 라고 했대요. 하지만 막상 재혼을 하고 나니 감정이 복잡해졌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이라는 말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표정과 태도에서 느껴졌대요. 명절에 집에 오는 횟수도 줄었고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손주들도 예전만큼 자주 놀러 오지 않았어요. 새 배우자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재산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집과 예금이 있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혼 전에 재산 분리를 했지만 일상생활에서 돈 문제는 계속 나왔습니다. 외식을 할 때 누가 계산할 것인가? 집 수리비는 누가 낼 것인가? 병원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소한 것들이 계속 마찰을 일으켰어요. 건강 문제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둘 다 연세가 있다 보니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었어요. 김 할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앉아있기 힘들었고 상대방은 당뇨가 있어서 식단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서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젊을 때 함께 늙어가는 것과 이미 늙은 상태에서 만나 서로를 돌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결국 김 할아버지는 재혼 2년 만에 별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각자 집에서 생활하기로 한 거죠. 외로움을 달래려고 재혼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 재혼 부부들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물론 성공적인 재혼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재혼의 이혼율이 일반 결혼보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노년, 재혼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지 재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단락 첫 번째 이유, 자녀와의 관계 문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40, 50대의 어른입니다. 그들도 평생을 여러분과 함께 살아왔어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랐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기억들은 그들 인생의 일부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분은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는 겁니다. 자녀들이 겉으로는 아버지 좋으시면 저희도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효심 때문에 또는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속마음까지 정말 그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자녀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머리로는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명절에 새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해요.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이 문제가 됩니다. 결혼기념일, 부모님 생신, 명절. 이런 날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녀들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손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할머니가 두 분이야? 라고 물어보는 어린 손주. 진짜 할머니는 하늘에 계신 분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가족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예전만큼 자주 찾아오지 않아요. 전화도 뜸해지고 손주들도 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재혼했는데 오히려 가족과 멀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상속 문제입니다.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 새 배우자도 상속권을 갖게 돼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 평생 모은 재산이 자녀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재산 분리를 확실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배우자는 강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써도 배우자의 유류분은 보장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괜찮다고 해도 속으로는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박 할아버지는 75세에 재혼하셨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별말 없었답니다. 그런데 재혼 3년 후 박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새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주장했고 아들들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라며 반발했어요.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갔습니다. 가족 간의 법정 싸움이라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박 할아버지가 이런 결과를 원했을까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한 재혼이 결국 가족을 갈라놓은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새 배우자의 자녀들과의 관계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자녀가 있어요. 그들도 자기 부모의 재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자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가 더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어머니만 집안일을 하세요? 병원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녀들 사이의 갈등은 결국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게 돼요. 명절 때는 더 복잡합니다. 양쪽 자녀들이 다 모이면 어색하고 불편해요. 누구 집에 갈 것인가? 재산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매번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어떤 분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미리 다 이야기하고 동의를 받았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의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자녀들도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표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속마음까지 편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감정들은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참았던 것들도 나중에는 참기 어려워져요. 그러다 작은 사건 하나가 터지면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여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혼하고 나서 아들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매일 전화하던 아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요. 손주들도 예전엔 매주 놀러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정작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됐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재혼으로 새로운 동반자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새 배우자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평생을 함께한 혈육의 관계예요. 그 관계가 틀어지면 노년의 삶이 정말 외로워집니다. 새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와의 관계를 잇는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선택일까요?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 자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들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것과 재혼하는 것, 둘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3단락 두 번째 이유, 경제적 문제와 재산 분쟁. 두 번째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말, 나이 들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진리예요. 젊을 때는 함께 돈을 벌고 모으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재혼은 다릅니다. 이미 각자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 있어요.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본인만의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이기도 해요. 재혼을 하면 이 모든 게 복잡해집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은 공동 재산이 됩니다. 재혼 전 재산은 개인 재산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구분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재산 분리를 확실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재혼 전에 계약서를 쓰고 통장도 따로 쓰고 모든 걸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죠.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식비는 누가 낼 것인가? 공과금은? 외식비는? 병원비는? 이런 사소한 돈 문제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이번엔 내가 냈으니 다음엔 당신이 내 이렇게 할 건가요? 부부 사이에 이렇게 계산적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70세에 재혼하셨는데 재혼 전에 재산 분리 계약을 확실히 하셨대요. 각자의 집, 각자의 예금 모두 따로 관리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함께 살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분이 집이 더 좋아서 남편 집에서 살게 됐는데 공과금이 나오면 항상 애매했대요. 당신 집인데 내가 왜 내야 해요?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만 계속 내게 할 수도 없고 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가 장을 보면 내가 샀으니 당신도 다음엔 사세요 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래요. 부부인데 그렇게 따지고 사는 게 서로 불편했답니다. 더 큰 문제는 병원비였어요. 남편분이 갑자기 아파서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상당히 나왔어요. 재산 분리를 했으니 남편이 본인 돈으로 내야 하는데 예금이 부족했답니다.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이 아픈데 도와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본인의 예금을 쓰면 나중에 자녀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결국 도와주긴 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대요. 그 일 이후로 관계가 이상해졌답니다. 남편은 당신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태도였고 할머니는 내 돈을 왜 당연하게 생각해? 라는 마음이었어요. 재산 분리를 했지만 마음의 분리는 막을 수 없었던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생활 수준의 차이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신 분과 좀 여유 있게 사신 분이 만나면 소비 습관이 달라요. 한쪽은 이 정도는 써야지 하는데 다른 한쪽은 왜 이렇게 낭비를 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연금 문제도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 배우자 연금을 받던 분은 그 연금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재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기를 당하는 경우예요. 슬프지만 실제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다 재혼을 하고 나면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우리 집 좀 고쳐야 하는데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그러다 점점 금액이 커져요. 2천만 원, 3천만 원. 나중에는 집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부인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라는 말에 넘어가서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여러 명의 노인들에게 똑같은 수법을 쓴 사기꾼이었다는 뉴스도 종종 나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누군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워져요. 재산 문제는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적 배우자는 강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어요. 유언장을 써도 배우자의 유류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이 재혼 배우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재산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니 여러분이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재산은 정말 혼자 힘으로만 모은 건가요? 돌아가신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노력해서 모은 거 아닌가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족을 위해 살면서 함께 만든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재산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이고 유산입니다. 그걸 잘 모르는 사람에게 넘기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돈 문제는 정말 예민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돈 문제에서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틀어져요. 특히 노년에는 돈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혼을 고려하신다면 경제적인 부분을 아주 신중하게 따져보세요.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그리고 자녀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세요.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는 것,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잊지 마세요. 사단락 세 번째 이유, 건강과 간병 문제. 세 번째로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은 건강과 간병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에요. 60대, 70대에 재혼한다는 건 이미 노년기에 접어든 두 사람이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이 온전한 시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제 어디가 아플지 모르는 나이죠. 젊은 부부는 함께 늙어갑니다. 서서히 체력이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지만 그 과정을 함께 경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돼요. 30년, 40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의 몸 상태를 잘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노년에 만난 두 사람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어떤 병력이 있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때도 과거 병력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더 큰 문제는 간병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프게 마련이에요.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입원을 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큰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 누가 간병을 할까요? 당연히 배우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간병하는 사람도 이미 60, 70대예요. 본인도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68세에 재혼하셨어요. 남편분은 72세셨는데 재혼 당시에는 건강해 보였답니다. 골프도 다니시고 등산도 하시는 활동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재혼 1년 만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혼자 거동하기 어려워서 누군가 항상 옆에서 돌봐줘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어요. 법적으로 부인이니 당연히 돌봐야 하는데 본인도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든 일을 하기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남편과 함께 산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평생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간병은 부인이 하셔야죠. 할머니의 자녀들은 반대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 집에 오세요. 왜 어머니가 그 고생을 하세요? 결국 할머니는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 돈을 누가 낼 것인가로 또 문제가 생겼죠. 할머니는 이럴 줄 알았으면 재혼 안 했을 텐데라고 후회하셨답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한 재혼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된 거예요. 간병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24시간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젊은 사람도 힘든데 60, 70대가 그 일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간병하다가 본인도 아플 수 있어요. 허리를 다치거나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라가거나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 둘을 누가 돌볼까요? 평생을 함께한 부부라면 내가 당신을 돌보는 게 당연하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함께 고생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자식을 키우고 인생을 함께 살아온 사이니까요. 하지만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을 평생 간병한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본인을 또 자책하게 되고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됩니다. 치매도 큰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루 24시간 눈을 떼면 안 되고 똑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받아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해야 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도 감당해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치매도 힘든데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의 치매를 돌본다는 것.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73세에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지 3년 만에 부인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됐답니다. 부인은 할아버지를 낯선 사람 취급했어요.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당신 남편이야 라고 말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돌아가신 전 남편 이야기만 하셨답니다. 우리 여보는 어디 갔어? 우리 여보 찾아줘.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죠. 결국 할아버지는 부인을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본인이 돌볼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죄책감이 컸답니다. 내가 재혼하자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나?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셨어요.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할아버지의 연금과 부인의 연금을 합쳐도 부족해서 예금을 깨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불만이었어요. 아버지, 왜 아버지 돈으로 그 비용을 내세요? 그쪽 자녀들이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법적으로 부인이니 할아버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건강 문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건강해 보여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갑자기 큰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재혼 상대가 아프면 여러분이 돌봐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프면 상대방이 돌봐야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헌신적으로 돌봐줄까요? 평생을 함께한 사이가 아니라면 그 정도의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헌신적으로 돌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은 의무감으로 돌봅니다. 법적으로 부부니까 어쩔 수 없이 돌보는 거죠. 그런 간병은 받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모두 불행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프면 누가 진짜 헌신적으로 돌봐줄까요? 재혼 배우자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이 더 헌신적으로 돌봐줍니다. 그런데 재혼 때문에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졌다면 그들도 마음 편하게 돌보기 어려워집니다. 우리 대신 새 배우자가 돌보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국 아무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노년의 모습인가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최선이지만 누구나 아프고 늙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재혼이 정말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세요. 5단락 네 번째 이유,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 네 번째 이유는 생활 습관과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예요. 젊을 때 결혼하면 서로의 습관과 가치관을 맞춰가며 함께 성장합니다. 20대의 유연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죠. 그렇게 30년, 40년을 함께 살면서 우리만의 방식이 생깁니다. 하지만 60, 70년을 살아온 사람은 이미 모든 게 굳어져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씻는 방식, 식사 시간, 반찬 취향, TV 보는 습관, 잠자는 시간, 심지어 화장실 사용 습관까지 모든 것이 수십 년간의 패턴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이 부딪힘의 연속입니다. 아침 기상 시간부터 문제가 생겨요. 한쪽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고 다른 한쪽은 8시에 일어나는 습관이라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자야 하는데 상대방은 밤 11시까지 TV를 봅니다. 같은 방을 쓰면 서로 방해가 되고 방을 따로 쓰자니 부부가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 들죠. 식사 문제도 큽니다. 평생 싱겁게 먹던 사람과 짜게 먹던 사람이 만나면 매 끼니가 전쟁이에요. 한쪽은 이게 무슨 맛이야, 싱거워서 못 먹겠어 하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아라고 합니다. 반찬 취향도 다릅니다. 한쪽은 김치가 맛있어야 밥을 먹는데 다른 한쪽은 김치를 안 먹어요. 한쪽은 생선을 좋아하는데 다른 한쪽은 비린내를 못 견딥니다. 매 끼니마다 누구 입맛에 맞춰야 하는지로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청소 습관도 문제예요. 한쪽은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 식성이 풀리는데 다른 한쪽은 좀 어질러져 있어도 신경 안 씁니다. 깔끔한 사람은 계속 치우고 정리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사람은 왜 자꾸 내 물건을 치우냐며 화를 냅니다. 화장실 사용도 웃기지만 심각한 문제예요. 화장실 뚜껑을 닫고 나가야 하는 사람과 열어두는 사람. 변기 시트를 올리고 나가는 사람과 내리는 사람. 치약 짜는 방식도 다르고 수건 사용 방식도 다릅니다. 그 정도는 맞춰갈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70년을 그렇게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당신을 위해 바꿀게라고 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이게 내 방식인데 왜 내가 바꿔야 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관의 차이는 더 심각합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생각, 종교관,
정치적 견해, 인생관.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들이 다르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례예요. 재혼하신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할아버지는 무교였답니다. 부인은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는 게 당연했고 할아버지도 함께 가기를 바랐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따라갔습니다. 부인이 원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자기가 믿지도 않는 종교 모임에 매주 가야 하는 게 고역이었거든요. 부인은 할아버지가 교회에 안 가려고 하면 섭섭해했어요. 부부인데 같이 다녀야지. 당신 영혼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야 해. 할아버지는 내 신앙은 내가 결정할 문제야 라고 생각했고요. 결국 매주 일요일이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이 문제로 자주 다투게 됐고 관계가 나빠졌어요. 작은 문제 같지만 매주 반복되니까 큰 갈등이 된 겁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한쪽은 자식은 독립해서 살아야 해라는 생각인데 다른 한쪽은 자식이랑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자녀들을 자주 부르는 사람과 자녀들이 바쁘니까 조용히 지내자는 사람. 이런 차이도 갈등을 만들어요. TV 시청 취향도 문제예요. 한쪽은 뉴스와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은데 다른 한쪽은 드라마와 예능을 보고 싶어 합니다. 리모컨 하나 때문에 매일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취미 생활도 다릅니다. 한쪽은 집에서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한쪽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한쪽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하고 다른 한쪽은 왜 자꾸 밖에 나가려고 해? 합니다. 친구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평생 사귀어온 친구들이 있는데 재혼 배우자가 그 친구들을 싫어하면 친구를 만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고 집에 초대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금전 감각도 중요합니다. 평생 검소하게 산 사람과 여유 있게 산 사람이 만나면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이 정도는 써야지 하는데 다른 한쪽은 왜 그렇게 낭비를 해? 라고 생각합니다. 외식 한번 하는 것도 의견이 안 맞아요. 한쪽은 좋은 식당에서 제대로 먹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집에서 먹으면 되지 왜 돈을 써? 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큰 불만이 됩니다. 의사소통 방식도 다릅니다. 한쪽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인데 다른 한쪽은 속으로 사귀는 스타일이라면 한쪽은 답답하고 다른 한쪽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식도 달라요. 한쪽은 즉시 대화로 풀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은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이런 차이 때문에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위생관념도 다를 수 있어요. 한쪽은 매일 샤워하고 깨끗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다른 한쪽은 이틀에 한 번 정도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차이도 함께 살면서는 큰 불편함이 됩니다. 잠자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한쪽은 불을 완전히 끄고 자야 하는데 다른 한쪽은 은은한 조명을 켜놓고 자야 편해요. 한쪽은 조용해야 잠이 오는데 다른 한쪽은 코를 심하게 골아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습관을 바꾸기가 더 어려워요. 젊을 때는 사랑하니까 맞춰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겠지만 노년에는 이제 내 방식대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맞춰야 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재혼에 있을까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6단락 5번째 이유, 고독과 자유의 가치. 마지막 5번째 이유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바로 고독과 자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외로움 때문에 재혼을 고려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 말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다. 집이 너무 조용하다. 이런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른 것이에요.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유이고 평화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처음에는 정말 외로우실 겁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허전하고 슬프죠. 그 공허함을 누군가로 채우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고 혼자만의 리듬을 찾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TV를 보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살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가족이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렇게 50년, 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다 독립했고 배우자도 떠났어요. 슬프지만 동시에 이제는 진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맞추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대요.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재혼도 심각하게 고려하셨어요. 그런데 2년째 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알게 되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창밖을 보며 명상하는 시간이 좋아지셨대요. 평생 남편과 자식들 밥상을 차리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소량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면 소량만 끓이고 라면이 먹고 싶으면 라면을 끓이고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은 드라마를 몰아서 봐도 되고 늦은 밤까지 영화를 봐도 됩니다. 남편이 또 그거 봐? 라고 잔소리할 일도 없고 리모컨 뺏길 일도 없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자유로워졌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있으니까 집을 비우는 게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되고 늦게 들어와도 됩니다. 누구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할머니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대요. 평생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오전 내내 그림을 그려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집 안 치워도 되고 밥 안 해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편한 거구나라고 느끼셨답니다. 물론 가끔 외롭긴 해요. 하지만 그럴 때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자녀들에게 전화하면 돼요. 꼭 재혼을 해야만 외로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오히려 재혼하면 이 자유를 다 잃게 됩니다. 다시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해야 하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고 상대방의 일정에 맞춰야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야 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배우자 눈치를 봐야 해요. 또 나가?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집을 비우는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할 수도 있어요. TV 리모컨도 양보해야 하고 먹고 싶은 것도 상대방 입맛을 고려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게 당연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런 불편함보다 컸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에 새로 만난 사람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깊은 사랑과 유대감이 쌓이기 전에 불편함만 먼저 느껴질 수 있어요. 고독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책을 읽으며 사색하는 시간,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는 시간,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혼자일 때 더 깊이 있게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한 성격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고독이 고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재혼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꼭 재혼을 해야만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충만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재혼했지만 불행한 분들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혼자가 아니지만 속으로는 더 외로운 경우도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을 나눌 수 없고 이해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사는 것.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롭게 사는 건 다릅니다. 혼자 살아도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와 함께 살아도 외롭고 불행할 수 있고요. 진짜 중요한 건 나 자신과 잘 지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돌보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나와 편안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누구와 함께 살아도 편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급하게 재혼을 결정하지 마세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혼자 사는 법을 배워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정말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인가? 하고 자문해 보세요. 진심으로 동반자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지 외로움이 두려워서 그런 건지 구분해 보는 거예요. 만약 시간이 지나도 정말 함께 살 사람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때 신중하게 재혼을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못 견뎌서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할 확률이 높아요. 자유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특히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분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이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예요. 이 기회를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7단락 현명한 선택을 위한 조언.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혼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재혼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고 결정한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 재혼을 정말 고려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명한 선택을 위한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최소 2년은 기다려보세요. 슬픔과 외로움이 가장 클 때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만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진짜 좋은 인연이라면 기다려줄 거예요. 서두르게 만드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자녀들의 진짜 마음을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라는 말의 이면에 숨은 감정까지 파악해야 해요. 자녀들이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않는 재혼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정말 괜찮니? 솔직하게 말해줘. 그리고 그들의 우려를 경청하세요.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셋째, 재산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인 전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각자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상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두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현명한 준비예요. 돈 문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명확하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넷째, 충분히 긴 연애 기간을 가지세요. 최소 1년은 만나보세요. 사계절을 함께 겪어봐야 상대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명절, 기념일,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상대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세요. 급하게 만나서 급하게 결혼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의 결혼도 아닌데 왜 서두르나요? 천천히 알아가면서 정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 판단하세요. 다섯째, 상대방의 과거를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이전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모든 걸 솔직하게 공유하고 확인하세요. 숨기는 게 있다면 의심해 봐야 해요.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할 겁니다. 뭔가를 숨기거나 얼버무리면 위험 신호예요. 여섯째, 함께 사는 연습을 해보세요. 결혼 전에 여행을 함께 가보거나 며칠씩 함께 지내보세요. 일상을 함께 겪어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행을 가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꼼꼼하게 계획하는 사람인지, 돈을 쓰는 패턴은 어떤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걸 관찰하세요. 일곱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친구들, 친척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귀담아 들으세요.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기 쉬워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제3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뭔가 이상해,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다들 반대한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덟째, 상대방의 자녀들도 만나보세요. 그들의 태도를 관찰하세요.
진심으로 환영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미리 파악하는 게 좋아요. 아홉째, 건강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려하세요. 상대방의 건강 상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만약 한쪽이 아프면 누가 돌볼 것인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논의하세요. 열째, 동거부터 시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어요. 동거를 해보면서 정말 맞는지 확인한 후에 결혼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적 결혼은 여러 복잡한 문제를 만듭니다. 상속, 재산, 가족 관계 등. 동거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말 재혼이 필요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외로움 때문인가요? 경제적 이유 때문인가요? 아니면 진짜 사랑 때문인가요? 만약 외로움 때문이라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세요. 경제적 이유라면 재혼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진짜 사랑 때문이라면 그 사랑이 앞서 말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만큼 강한지 확인하세요. 자녀들과의 갈등,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생활 습관의 차이. 이 모든 걸 극복할 만큼 강한 사랑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릅니다. 차분하고 편안한 동반자적 사랑이에요. 그 정도의 사랑으로 앞서 말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이겁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모든 면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재혼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에요. 한번 하고 나면 쉽게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후회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8단락 마무리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겁고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재혼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신중하게, 현명하게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 주변의 권유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떠나보낸 슬픔,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고통을 누군가로 채우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 빈자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약입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견딜만해집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2년, 3년 지나면서 점점 나아집니다.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혼자 사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 과정을 건너뛰고 급하게 누군가를 만나면 안 됩니다. 슬픔을 제대로 겪지 않고 회피하는 거예요. 그 슬픔은 언젠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죠. 충분히 애도하세요. 떠난 배우자를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슬퍼하세요.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거쳐야 진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배워야 하는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외롭지만 점점 익숙해져요. 나만의 루틴을 만들고 나만의 즐거움을 찾고 나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사람은 필요해요. 하지만 꼭 배우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친구들, 자녀들, 손주들, 이웃들. 이런 관계들로도 충분히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취미 생활을 시작하세요. 평생 하고 싶었던 걸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외로움이 줄어듭니다. 봉사활동도 좋아요. 누군가를 돕는 일은 우리에게 의미와 기쁨을 줍니다. 복지관, 교회, 절, 동네 도서관, 어디든 봉사자가 필요한 곳이 많아요.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도 만들 수 있어요. 건강 관리에 집중하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자세요. 건강하면 외로움도 덜합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게 힘들어지거든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의 가장 큰 힘입니다. 너무 의지하지는 말되 적당히 연락하고 만나면서 유대감을 유지하세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아주고 사랑을 나누세요. 여행도 가보세요. 혼자 가기 어려우면 친구들이나 여행사의 시니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책을 읽으세요. 독서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예요. 도서관에 가서 관심 있는 책을 빌려보세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아요. 일기를 쓰세요. 하루를 정리하고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나중에 읽어보면 추억도 되고요. 명상이나 요가를 시작해 보세요.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돼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나를 돌보고 나를 아끼고 나에게 잘해주세요.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편안한 사이가 되면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외롭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이루셨어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평생을 일하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좀 쉬어도 돼요. 무리하지 마세요. 재혼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평화로울 수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지킬 수 있고, 재산도 지킬 수 있고, 자유도 누릴 수 있어요. 만약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신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런 인연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은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오히려 문제만 생깁니다. 그러니 신중하세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나머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